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우리 남편은 저랑 동갑의 동양 사람이에요. 어머니 친구분 소개로 남편을 만났었거든요. 남편도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했어요. 제가 차박을 좋아하는데 남편도 좋아한다고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쭉 진지하게 만나면서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지금처럼 차박 여행 다니자. 우리 딸이랑 아들도 차박 여행 데리고 다니면 재밌겠다. 저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차박 여행 가는 상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는데 남편 덕분에 생겨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고 상견례 자리에 식도 올리던 게 어느새 옛날 일이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아들 하나 키우면서 별 탈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미영이는 고향 친구고 저랑 같은 학교 나온 동창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영이 이것이 엉엉 울면서 이러는 거 있죠? 예원아, 내가 그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내가 사실 남편이랑 이혼했거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전화해봤어. 다른 사람도 아닌 미영이가 이혼했다니. 저는 미영이 결혼식을 갔어서 미영이 남편이 정말 돈 많은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미영이 남편이 무슨 조경 사업하는 사람이라는데 학교 숲 조성 시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가 그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고 그게 전국 대학 및 학교로 확대되면서 지방에 6개의 조경 회사를 세우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겁나 많아 보였어요. 너무 늙어 보이길래 결혼식 날 마주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미영이랑 12살 차이 나더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취직 안 하고 취집할 거라고 하더니 진짜로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어.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하는 거라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 당시만 해도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웅성거렸었는데 친구들 예상이 맞았죠.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돈만 보고 결혼한 게 후회돼. 결혼해서 가정주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전무대 나와서 변변찮은 직업 하나 가지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된다. 미영이가 미래가 없는 삶이 가능했던 게 얼굴이랑 몸매 때문이었죠. 미영이가 또 예쁘고 몸매도 좋거든요. 그걸 내세워서 일찍부터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서 남자들을 골라왔던 거예요. 미영이가 그걸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주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무조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예원이, 너 아직도 성당 다녀? 나도 네가 다니는 성당에 다니고 싶어. 거기서 고해성사하면서 믿음으로 치유받고 싶더라. 라고 하길래 성당 다녀보고 싶으면 오라고 했죠. 그렇게 미영이를 제가 다니는 성당에 데려가서 신부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성당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줬어요. 미영이가 진짜로 고해성사해보고 나오더니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신부님이 지나가면서 집이 너무 멀던데 가까운 성당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조금 다녀보다가 그러라고 하니까 미영이가 머뭇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 굳이 너한테 연락해서 성당 가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어.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면서 떠난 친구들이 많았거든. 친구들 대부분이 돈만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느낌이 쎄하다고 해줬어. 그런데 내가 그런 친구들 말 무시하고 지금 질투하는 거냐고 난리를 친 거야. 미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가 저랑 친하긴 했지만 절친까지는 아니라서 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는 건 선 넘는 것 같았고 미영이가 애도 아니고
어련히 잘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저라도 미영이랑 절친이면 엄청 뭐라 했을 것 같았어요. 거기서 제가 미영이 너랑 친해지면 그런 일침 날렸을 거라고 하니까 미영이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예원이 넌 말해도 돼. 나도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정신 차렸어. 내가 철이 없어서 친구들이 다 떠났거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애매하게 친했던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예원이 너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성당에 가고 싶다고 한 거야. 그 말 들으니까 미영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그 후로 미영이랑 같이 성당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돈 많은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에 물질적으로 받은 게 정말 많은가 봐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였어요. 미영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하는 일도 없어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미영이가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원아, 나 밀사리에 땅을 사서 2층짜리 카페를 차릴 거야. 카페 자리 잡으면 2호점도 만들고 사업 좀 해보려고. 이제 남자 잘 만나서 잘 살아볼 생각은 안 해야지. 전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몇 달 뒤에 평소처럼 미영이를 만났는데 미영이가 이러는 거 있죠? 이번에 내 카페 완공했는데 보러 갈래? 내가 인테리어랑 컨셉 싹 다 고른 거야. 돈 많이 투자했는데 예원이 네가 괜찮은지 좀 봐줘. 그 길로 바로 미영이 차를 타고 카페를 보러 갔거든요. 카페가 생각보다 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빚내서 투자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미영이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내가 빚을 왜 내? 빚 낼 거면 시작도 안 했지. 빚 하나 없이 세운 내 카페야. 여기서 소소하게 장사하고 싶어. 전부터 내 로망이었거든. 드디어 꿈을 이뤘네. 라고 하길래 저랑 정말 다른 세계 사람 같았죠. 부러운 수준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없었어요. 전 회사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미영이 덕분에 덕분 게 많았거든요. 만날 때마다 미영이가 밥이랑 커피를 다 사줬어요. 저도 물론 양심이 있어서 돈 내려고 했죠. 근데 제가 돈 내려고 할 때마다 미영이가 장난을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네가 낸다고? 아이, 싫어. 내가 낼래. 내가 여유 있을 때 얻어먹어. 그래야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얻어먹지. 안 그래? 결국 제가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슬쩍 나와서 돈을 미리 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영이 그것이 끝까지 얻어먹지를 않더라고요. 미영이가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거기로 돈을 송금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에 명품을 선물해줬어요. 전 미영이만큼 못해줄 것 같아서 명품 선물을 돌려줬더니 미영이가 울먹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예원아, 나 서운해. 이게 얼마나 한다고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이 정도도 못해줄 것 같아? 네가 늘 내 이야기 들어주고 위해주니까 해주는 선물이야. 좀 받아줘. 이 말을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전 미영이 이야기 들어준 게 그닥 없었거든요. 친구 사이에 뭐 만나면 각자 자기 이야기하고 떠들지 않나요? 미영이는 뭐 카페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진상 손님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남편이랑 다툰 이야기, 아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하면서 떠들었죠. 딱히 뭐 힘들게 들어준 것도 없어서 미영이가 절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맨날 저만 찾는 걸 보아하니 친구가 저밖에 없나 봐요. 하나밖에 없는 친구 잃을까 봐 애지중지하는 게 보여서 저도 미영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명품 사줄 돈은 없으니 제가 반찬해서 주고 또 제가 뜨개질 십자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로 가방이나 인형 만들어서 선물해줬어요. 또 미영이랑 차박 여행 가는 거 제가 다 준비해서 가자고 하고 차박 여행지 가서는 고기 구워주고 그랬었죠. 어렸을 땐 몰랐는데 미영이랑 제가 꽤 잘 맞더라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친하게 지내고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없어서 먼저 다가와준 미영이가 고마웠어요. 미영이 덕분에 집에만 있던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 풀고 수다 떨면서 아무 생각 없이 놀다 보니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뭐 남편이랑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아들도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그동안의 인생 중에서 제일 평화로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전화가 막 울려서 잠에서 깼거든요.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미영이한테 온 거더라고요.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미영이가 엉엉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화가 끊기길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날 마침 주말이길래 미영이 집으로 가봤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미영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지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빈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요. 미영이 근처에 웬 서류들도 잔뜩 흩날려져 있어서 제가 그걸 주워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 중에 친자 확인 검사지도 있는 거예요. 전 미영이한테 딸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서류 안에 미영이의 이름과 결혼식 날 보았던 갑부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검사 결과지에는 미영이의 자식과 남편의 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무렵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다가 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치워주고 미영이에게 꿀물 타주랴 해장국 사주랴 정신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꿀물이랑 해장국 먹고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길래 이리 물어봤는데요. 아침에 왜 전화했어?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놀랬어. 설마 무슨 일 있었어? 원래 술 좋아했어도 이 정도로 퍼마시지는 않았잖아. 아무리 절친이 아니라고 해도 친구라면 서로 술버릇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미영이는 이 정도로 술버릇이 안 좋은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미영이가 이리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술버릇이 이러진 않았거든. 근데 이혼한 뒤로 이렇게 됐어. 하긴 이혼한 뒤에 너랑 같이 술 마신 적이 없어서 몰랐었겠네. 그냥 술김에 외로워서 전화한 거야. 다음엔 집까지 안 와봐도 돼. 미영이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긴 했어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친자 검사 결과진 뭐야?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이거 미영이 너 자식이랑 네 남편 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지 아니야? 미영이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더니 갑자기 제 손에 있는 서류를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글쎄 내가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대. 난 진짜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거든? 남편이 지가 바람 피워놓고 나도 바람 피워서 애 같지 않았냐. 쌤쌤이라고 우기면서 서류를 조작한 거야. 그래놓고 다시 자기한테 안 돌아오면 소송 걸 거래. 어떻게든 내 과실로 이혼한 걸로 바로잡아서 위자료 받을 거라고 하더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가 돌아올 줄 알았나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딴 여자랑 놀아놓고 나 좋다고 내 애까지 데리고 있는 거야. 틈만 나면 딸내미 보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딸내미를 데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예쁘고 몸매도 좋긴 했지만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할 정도인가 싶었어요. 미영이가 뭐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애 뵌 거라고 해도 제가 혼낼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날은 미영이에게는 알겠다고 말하고 미영이네 집을 나왔죠. 그 서류가 사실이라면 바람을 피운 적 있는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한 6일 뒤에 남편이 지방 출장 가 있어서 제가 퇴근한 후에 친정에 맡겨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봤는데 미영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미영이가 들고 있는 캐리어가 보이는 거예요.
캐리어 크기가 거의 이민 갈 것 같은 크기더라고요. 갑자기 캐리어까지 들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 있죠? 한국이 너무 싫어서 떠날 거야. 이민 갈 거라고. 미사리 카페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미영이가 한참을 울어댔어요. 몇 분 뒤에 겨우 진정을 하곤 저한테 이리 말하더라고요. 미사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돈을 너무 밝혀서 12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났더라. 이런 소문이 난 이유가 아무래도 미영이가 하는 카페가 너무 잘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영의 과거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험담을 하고 소문을 과장해서 냈나 봐요. 미영이가 돈 때문에 결혼한 건 맞지만 그 외에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겨우 그런 일로 잘 되는 카페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더니 미영이가 이랬어요. 미사리에서 내가 거의 꽃뱀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버텨? 이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카페에 남편들을 보내면 큰일이 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내 옷차림이 문제래. 커피 만들고 케이크 파는 사람이 옷을 왜 그렇게 입냐고 하더라. 미영이가 나이가 아직 30대니까 처녀 때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몸에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그런 겉모습으로 임자 있는 남자들을 꼬신다는 거죠. 미영이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억울하다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소문이 무서워서 우리 고향이랑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내봤어. 시간이 지나니 거기서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다시 돌아온 건데 고향에서조차 이러니까 지치더라. 그냥 해외로 가서 살 거야. 미영이가 이미 결심한 눈치라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괜히 해외로 가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죠.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리 말했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줄 테니까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한숨 좀 돌리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제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미영이가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문이 열리니까 미영이가 탔거든요. 미영이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저보고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이렇게 갑자기 가버려서 얼떨떨했어요. 솔직히 진짜로 이민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미영이가 진짜로 해외로 가더라도 잠시 여행만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사 이민을 가더라도 미영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금방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전 여기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연락하라고, 마음 바뀌면 말하라고 미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근데 미영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결국 문자로만 그렇게 말하고 미영이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미영이가 그 뒤로 전화도 안 하고 문자 답도 안 하더라고요. 굳이 집까지 찾아온 이유가 당분간 연락 안 하자는 의미로 찾아온 건가 싶었죠. 그렇게 미영이가 걱정돼서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고 문자를 한 지 꽤 몇 달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고 아침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갔는데요. 저도 출근해야 해서 정신없이 나가면서 남편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퇴근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미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그동안 왜 연락 없었냐고 뭐라 하니까 미영이가 이러더라고요. 예원아, 미안해. 외국에서 여행 다니면서 마음을 좀 추스렸어. 역시 한국만큼 살만한 곳이 없더라. 그래서 귀국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거 있죠? 그 말 듣고 너무 의아스러워서 무슨 할 말? 이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런데 미영이가 저보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 설마 이혼했어? 언제 이혼했는데? 해외 출장 간 네 남편 미사리에 있어.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네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맞는 것 같아. 미영이가 당연히 우리 남편이 해외 출장 간 걸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해외 출장 간 남편을 미사리에서 봤대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이랬어요. 애들도 있던데. 내가 네 아들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잖아. 네 아들도 아닌 것 같았어. 설마 나랑 연락 끊긴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 신랑 벌써 재혼했어? 제가 정확히 어디서 본 거냐고 물어보니까 미영이가 문자로 주소를 보내줬어요. 이 상황을 진짜로 의심할 수 없는 게 미영이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해줬거든요. 안 되겠다. 내가 네 남편 바람 피운 상간녀 잡게 해줄게. 전화로 생중계까지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상간녀가 네 남편이랑 카페에 들어갔어. 그리고 커피 시켰는데 둘이 마주보고 웃고 있어. 손까지 잡고 있는데 상간녀 잠시 화장실 간 것 같아. 네 남편 혼자 있어. 전 그 소리를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열불이 났죠. 바로 그때 미영이한테 영상통화까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미영이가 일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남편 몰래 비출 테니까 좀 봐. 네 남편 평소에 수수하게 입지 않아? 지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이게 네 남편 본 모습 아니야? 그동안 사랑꾼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미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핸드폰 화면은 남편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여자 가방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 가방은 딱 봐도 명품으로 보였고 남편도 못 보던 명품을 온몸에 두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바로 그때 고개를 휙 돌려 미영이가 있는 쪽을 바라본 거예요. 미영이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잠시 후에 미영이가 이런 문자를 보내서 깜짝 놀랐죠. 예원아, 나 남편한테 걸렸어. 살려줘. 지금 급하게 숨었는데 나 따라오고 있어. 지금 너 어디야? 여기로 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미영이가 알려준 주소로 곧장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요. 미영이가 예전에 했던 미사리 카페 근처에서 내리니까 남편이 바로 코앞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새하얘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설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나 떠봤던 거 아니지? 아님 우연히 여기로 왔다가 마주친 거야? 남편이 질문을 와다다 쏟아내면서 막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아마도 상간녀가 올까봐 불안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식으로 반박해버렸어요. 그건 내가 할 말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 해외 출장 간다던 놈이 왜 여기 있냐고. 말해봐. 당신 여자랑 있었지? 나 미영이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랑 바람 피우고 있던 상간녀는 어디에 있어? 제가 이리 물어보니까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더라고요.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한테 들었다니. 설마 미영이한테 전화 받고 온 거야? 도대체 언제? 설마 그때 미영이가 나 찍고 있었던 게 당신한테 보내줄 사진 같은 거였어? 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잠시 후에 상간녀 얼굴을 본 순간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미영이 그것이 아주 당당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 처음엔 미영이가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생중계 해줬으니까 멀리서 제 모습을 보고 달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영이가 남편 팔짱을 끼더니 활짝 웃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팔짱을 얼른 빼긴 했지만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어요. 상간녀의 정체가 미영이라는 거려. 하지만 미영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려주고 전화로 생중계까지 해줬잖아요. 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미영이한테 확인차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갑자기 와서 내 남편 팔짱을 끼고 있어? 미영이 네가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려주고 전화로 생중계까지 해줬잖아.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묻는데도 미영이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재미난 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길래 화를 내려고 했더니 미영이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네 남편이랑 몰래 사귀고 있었어.
너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거야. 이후로 미영이가 그동안 남편과 어떻게 만나고 있었고 절 속여왔는지 구구절절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아주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막 끼를 떨면서 이리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민 가겠다고 한 것도 네 남편이랑 편하게 만나려고 한 거야. 너한테 갑자기 친한 척 했던 것도 네 신뢰를 얻어서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하려고 그랬어. 게다가 너랑 친해지면 너네 집에도 스스럼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너한테 잘해준 거야. 그동안 네 남편이 지방 출장 가겠다, 해외 출장 가겠다고 했었지? 그거 출장 간 거 아니고 나 만난 거야. 남편이 막 제 눈치를 보면서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미영이 그것이 말을 듣겠어요? 바로 남편 손을 밀어내고 이렇게 제 속이 뒤집힐 만한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러다 최근에 너네 남편 창욱 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서 너네 남편 보고 이제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자고 했거든? 아예 외국 가서 살면 눈치도 안 보일 거라고 했는데 너네 남편이 너랑 아들놈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날 정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복수심에 불타서 너한테 네 남편 바람 목격한 척 말해버린 거야. 여기까지 오게 만들려고.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얼척 없더라고요. 미영이 이것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러겠어요. 제가 그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막아서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미영이 쳐봤자 당신만 손해야. 미영이가 바로 고소 들어갈 게 분명하니까 참아. 나한테도 맨날 당신이 해코지하면 바로 변호사 선임한다고 했어. 남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었죠. 순간 욱해서 손이 먼저 나간 거지만 본능적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저라고 남자 잘 만나서 돈 많아진 년 복수할 방법 없을 줄 아세요? 남편은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애절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 당신 속만 상하는데 계속 여기 있어서 뭐하게. 단둘이 할 말 있어. 제발 여기서 벗어나자. 남편이 모마려운 강아지 마냥 빌빌대길래 일단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 내내 제게 사과를 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 진짜로 미영이랑 바람 피우던 게 아니야. 미영이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같고 남자에 미친 여자 같아. 그렇게 집착하고 광기 어린 눈빛을 한 사람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웠다고. 내가 사실 미영이한테 스토킹 당하고 미행당하고 있었거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륜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오히려 난 미영이가 날 짝사랑해서 난감해하고 있었고 공갈당하고 있었어. 미영이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미영이가 안 만나주면 당신이 오해할 수 있게끔 폭로할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만난 거야. 오늘도 처음 만난 거고 그 전에 만난 적도 없어. 남편이 말하는 게 정말 허점투성이 아닌가요? 남편 주장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서 남편을 떠보려고 이리 물어봤죠. 당신 처음 단둘이 만난 거라면서 꽤나 다정해 보인다. 어색한 사이일 텐데 미영이 거리네. 그리고 미영이가 왜 그런 공갈을 하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준 거야? 제가 전곡을 찌르자 남편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어요. 하지만 절 오랫동안 속여왔던 놈답게 이렇게 둘러대더라고요. 아니 미영이가 당신이랑 놀려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니까 편하게 부른 거지. 당신 친구잖아. 그리고 난 피해자라니까? 의심하지 마. 나도 당신한테 공갈당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미영이 그것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오빠 사랑해, 보고 싶어, 언제 데이트할까? 언제 마누라 몰래 만나줄 거야? 언제 이혼할 건데? 재혼하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놓고 그걸 편집해서 모아놓고 있었어. 남편 말을 들어보니 미영이가 남편이랑 특별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끔 조작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전 이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든 안 피웠든 미영이 그것이 절 만만하게 보고 가지고 논 건 사실 아닌가요? 전 그 사실에 진짜로 열받아서 미영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나불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영이 그 애를 아예 만나주질 않았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폭로해서 당신이 오해할까봐 무서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의심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안 그래? 남편이 이러면서 내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 울면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죠. 이혼하자고 하지도 않았고 용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침묵과 무대응으로 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애타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전부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 제발 화라도 내줘. 차라리 욕이라도 해달라니까. 하지만 전 그 말도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도 저에게 더 이상 해명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았죠. 처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힘없이 회사로 출근하면서 지내더라고요. 왜 화끈하게 남편의 말을 믿어주거나 진실을 캐내지 않았냐고요? 일단 전 남편의 말도 미영이의 말도 둘 다 믿을 수가 없었기에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봐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의 처벌은 뒷전이었죠. 남편의 진실은 미영이한테 복수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저 속으로 화를 사귀며 저를 농락한 미영이 그년 참교육해줄 마음뿐이었어요. 전 순수하게 친구가 필요해서 다가온 줄 알았는데 감히 절 속이다니요. 미영이 그것이 제 남편 만나기 편하려고 저한테 명품 사주고 돈 쓰고 이야기 들어줬던 거 아닌가요? 남자에 미친 것은 남자로 복수해줘야지 싶어서 고향 친구들에게 연락을 싹 돌렸어요. 미영의 전 남편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다행히 고향 친구들 중에서 미영의 전 남편 밑에서 일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락처를 갖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얼른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문자로 미영의 전 남편 연락처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이리 말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전 미영이 절친이고 미영이 그것이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서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미영이 그년이 저한테 접근한 것 자체가 제 남편 대놓고 만나려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랬더니 미영이 전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살면서 알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을 이런 식으로 술술 풀어버리더라고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예원 씨 되시나요? 남편분은 이창욱 씨고. 사실 저희 부부가 그쪽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미영의 전 남편 말이 사실이면 저 몰래 제 남편이랑 만난 세월이 생각보다 길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격분해 있는데 미영의 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 미영이랑 저 사이에 딸이 있거든요. 제 애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애가 있는데 딸이 제 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키워온 세월이 있으니 정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영이 그것이 양육권을 포기해버려서 나를 버릴 수도 없고 불쌍해서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원 씨 남편 애인 것 같으니까 친자 확인 검사해보세요. 저희 딸 머리카락이랑 칫솔 보내드릴게요. 제가 미영의 전 남편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미영이 전 남편에게 우리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퀵으로 미영이 딸 머리카락이랑 칫솔이 왔더라고요. 그거 보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거기로 연락해서 미영이 딸 머리카락과 칫솔 그리고 남편 머리카락과 칫솔을 같이 보냈죠. 검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와서 그날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어요. 드디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마침 딱 제가 기다리던 소포가 도착한 거예요. 친자 검사 결과지를 펼쳐본 순간 남편이랑 미영이 딸이 100% 친자가 맞다는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말했죠. 당신 미영이한테 공갈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공갈당해서 합방까지 한 거야? 당신 미영이랑 애까지 만들었더라? 미영이 무섭다고 발광하더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친자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러기 시작했어요.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돈이랑 여자에 잠시 눈먼 것뿐이야. 이제는 당신이랑 아들밖에 없다고. 제발 봐주라. 사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때문에 미영이랑 정리하려고 했거든? 처음에는 미영이 외모 때문에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미영이의 재력이 너무 도움이 돼서 끌어내기 힘들었어. 알게 모르게 생활비도 많이 보태줘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어쩐지 남편이 요즘 따라 보너스가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출장은 간 거 맞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얼쩍없게 이러는 거예요. 사실 출장은 가지도 않았어. 미영이랑 놀러 다니면서 받은 돈이야. 솔직히 미영이 만나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편해진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더 만나보려고 했지. 근데 미영이 그것이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지가 바람 피우는 거 걸린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이혼하라고 하고 재혼하자고 하더라고. 그거 반대로 당신은 나를 위해 돈 벌어오고 내조해주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니까 미안해지더라.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야. 내가 결국 먼저 미영이를 차버리니까 미영이가 열받아서 당신 속을 뒤집어 놓고 이혼하게 만들려고 수를 쓴 거라고. 우리가 이혼하면 미영이가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아주 당당하게 이러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출장하느라 고생한다고 만난 밥 차려놓고 기다린 저는 뭐가 되나요? 안 그래도 정 떨어졌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까지 다 떨어져 버려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리 말해버렸죠. 나랑 아들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놀고 다른 여자가 주는 돈 쓰는 남자하고 평생을 함께할 생각 없어. 나랑 이혼하고 미영이한테 돌아가서 용돈 받으면서 살아. 그리고 내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서 아들 열심히 키워볼게. 남편이 처음엔 제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엎드려서 엉엉 우는데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 입으로 미영이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미영이한테 버려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 속내가 뻔히 보여서 대놓고 비웃어주면서 이리 말했죠.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지 마. 평생 미영이 세컨드나 해.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는데 미영이 그것하고 더 이상 애 만들지 마라. 미영이가 이혼하면서 니랑 만든 애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나왔으니까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생명들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눈을 커다랗게 뜨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끝내자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남편이 덜덜 떨면서 이리 물었어요.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지? 거짓말이지?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잖아. 전처럼 잠시 각자 시간 가질까? 말 안 걸게. 당신 눈에 안 띄게 할게. 투명 인간처럼 다닐 거라니까? 정신없이 이리 묻길래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버렸는데요.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이 뒤쫓아왔지만 택시 타고 친정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영이 그것을 복수해줄 방법을 찾아냈죠. 제가 미영이 전 남편한테 문자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거든요. 선생님 말대로 검사를 해봤는데 남편이랑 미영이 애가 친자가 맞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전 아직 또렷한 방법이 없는데 미영이 전 남편은 전부터 복수할 계획이었나 봐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플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준비한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미영이가 미사리에 카페 차렸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딘지 아세요? 미영이가 카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알려주래요. 그래서 제가 미영이네 카페 주소를 알려줬어요. 며칠 뒤에 미영이 전 남편이 이 날짜 이 시간대에 미영이네 카페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진 날짜랑 시간에 맞춰서 미영이네 카페로 갔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들 근처에는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카페 로고가 박힌 앞치마 입은 채로 뭐하는 짓이냐고 막 항의하고 있었고요. 저한테 카페 넘겼다고 하더니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이 아닌 게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미영이 전 남편이 알려준 시간에 맞춰서 포크레인이 미영이네 카페를 밀어버렸어요. 이 모습 보고 통쾌하긴 했는데 미영이 전 남편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영이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남의 건물을 마음대로 부수면 소송당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갑자기 미영이 그것이 하는 카페로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포크레인이 휩쓸고 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러다가 경찰 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미영이 전 남친이 글쎄 아무렇지 않게 이리 말하는 거 있죠? 괜찮아요. 그거 제 돈으로 지은 거거든요. 이혼하고 나서도 미영이 그것이 먹고는 살아야 된다면서 카페 건물 짓는다고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카페 지었다고 하길래 어디에 지었고 매출은 얼마나 되냐, 얼른 돈 갚으라고 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딸내미 데려갈 거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해준 건데 제가 속은 거죠 뭐. 근데 돈을 하나도 안 갚아서 소송하겠다고 겁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그 땅을 넘겨준 거예요. 미영이가 분명 저한테는 자기 돈으로 지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질문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엄연히 남의 재산이어서 미영이 그것이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소송할 텐데요. 이대로 쓸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미영이 그년 때문에 쓰는 거면 아깝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미영이 그년한테 단 한 푼도 안 쓰고 오히려 전 재산을 다 뜯어내고 싶었거든요. 미영이 전 남편은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할 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송해도 괜찮습니다. 소송 당하면 저도 변호사 써서 같이 대응하면 되죠. 저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부숴버린 겁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년 아주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미영의 전 남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미영이가 그날 산산조각 난 카페 보고 무너져 내려서는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카페를 얼마나 힘들게 꾸려나갔는데 인테리어부터 내 스타일로 구성했고 커피랑 디저트도 공부해가면서 발명해 나가서 손님이 진짜 많이 늘어났었다고. 이 카페가 유일한 내 희망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비록 전 남편한테 돈을 빌려서 카페를 올렸지만 이건 엄연히 전 남편이 무단 철거한 거라고. 나 소송할 거니까 그만하라고. 덩치들은 미영이가 그러든 말든 카페 허물고 가버렸죠. 미영이 그것이 친구 남편하고 바람 피우고 친구 농락하던 인성으로 사기치고 다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영이한테 다가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야, 손미영. 인생 더럽게 살 거면 똑똑하기라도 해야지. 멍청하니까 그런 거야. 네가 고소해봤자 네 전 남편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돈 많아서 유명한 로펌 변호사 여러 명 고용해서 너 작살내버릴걸? 그제야 미영이가 울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여원아, 맞아. 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사실 나 소송할 돈도 없어. 이거 카페 한다고 돈 빌린 거 많아서 망했어. 나 돈 좀 빌려주라.
돈 많을 때 펑펑 쓰던 버릇 걔 못 쳐서 돈을 막 쓰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도 일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 갚을게.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미영이 그것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일침을 날려줬죠. 뭐? 지금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비는지 알아? 난 네 편 아니고 네 전남편 편이야. 내가 전 재산 탈탈 털리고 나락 떨어져도 네 전남편 편 들 거니까 나한테 매달릴 생각조차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미영이 년을 발로 차버렸고 제 발에 밀려난 미영이를 놔두고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미영이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복수해줘서 지금은 미련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저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진행하던 것도 결과 나와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랑 미영이의 근황 소식도 알게 됐는데 잘 사는 놈이 없는 거예요. 전 남편은 저한테 계속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후회되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미영이는 자기 전 남편이랑도 재물손괴죄랑 건물 철거 소송으로 재판받고 있지. 그 사이에 또 돈 빌리고 다녀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우리 둘 다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미영이 그녀는 고소를 하도 많이 당해서 감옥 갈 일만 남았는데 좀 도와주라. 전 남편이 진짜 도움받을 곳이 없나 봐요. 어이없게 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 한 통씩 하고 문자 한 통씩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라고 챙겨주고 마누라로서 도리를 다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남편에게 일이 비아냥돼 버렸죠.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하고 사정해? 미영의 그녀는 돈 많다고 그리 자랑하더니 고소하느라 전부 다 탕진했대? 그래. 미영이 그것이 남자를 잘 만나서 돈이 잠깐 많았던 거지. 능력이 어디 있어서 그 많은 빚을 갚겠어. 그냥 둘이서 노숙 생활 시작해. 난 당신 전화번호 차단할 거니까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고. 이 문자 보내놓고 이전 남편 연락처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미영의 그년도 이제 30대 후반줄에 들어서서 얼굴도 꺾이기 시작하면 꽃뱀 생활도 끝나겠죠. 다들 잘못한 만큼 벌 받은 것 같아서 행복한 하루네요.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며느리에게 이런 짓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이고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남편이랑은 사별하고 저 혼자서 열심히 애를 키우고 있죠. 제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잘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이한 연필꽂이 같은 거나 접었을 때는 매우 얇아서 책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접이식 북스탠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끈을 다시 묶을 필요가 없는 운동화끈 같은 특허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최근에 개발한 접이식 북스탠드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 저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무슨 그런 자리까지 가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둘째 아들에게 투자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키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 녀석이 특허받은 걸로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둘째 아들 사무실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벽 한쪽에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출원한 다양한 특허들이 가득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번에 발표할 접이식 북스탠드의 여러 버전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들어보니까 매우 가볍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옆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
이건 학생들이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건데 접으면 얇아지기 때문에 책가방에 쉽게 넣을 수 있고 펼치면 어떤 크기의 책이든 지탱할 수 있어. 둘째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아들 녀석을 믿어도 되겠더라고요. 사업이란 게 또 한 명한테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서 투자자 미팅 자리도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네가 말만 잘하면 투자 받을 수 있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투자자 미팅 날이 돼서 회의실로 모두 모였는데요. 둘째 아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이 북스탠드에 대해 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중 한 명이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지도 않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생산 비용은 개당 약 5,000원이고 소비자 가격은 1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마진은 충분하고 대량 생산 시 비용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니까 둘째 아들 녀석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날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아들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꾸준히 해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특허 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어? 내가 특허 낸 것 중에 진짜 기발한 것들이 많다니까? 아들이 이미 시장 조사부터 자금 조달,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뭘 해도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무언가 더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진 재산을 총동원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줬죠. 그러다 저희 아들이 회사를 제대로 세우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혼자서 일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직원들도 고용해도 될 정도로 돈벌이가 괜찮아진 거죠. 아들 사무실에 가보니 직원들 몇 명과 초대받은 손님들 몇 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둘째 아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제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둘째 아들이 저를 향해 손짓을 하길래 앞으로 나가봤는데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는 채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머니를 저희 회사 명예회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 말에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돼서 엄마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아들 꿈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데 명예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다니 여러분 모두 저희 아들이랑 성공할 수 있게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 아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들의 사업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지만 제 아들한테 참 잘했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늙으면 돈이 힘이라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저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속물 같아 보였다는 건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은 줄 몰랐을 때도 저한테 참 잘했기에 제가 좋아했었어요. 돈도 있지 아들도 잘 나가지 누구 하나 속 썩이는 일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실 텐데요. 하지만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에겐 슬픈 사연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며느리랑 아들을 데리고 휴가를 갔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거예요. 첫째네가 이탈리아 남부의 유명한 해안 지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보트를 타고 노는 곳으로 유명해서 왔거든? 실제로 오니까 관광객들이 많네.
엄마도 내가 보트 자격증 있는 거 알잖아. 그래서 와이프랑 아들 데리고 모터보트 작은 거 빌려서 해안선 근처를 둘러볼 거야. 비도 좀 오고 있고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걱정이긴 한데 스케줄이 꽉 차서 오늘이 아니면 배를 못 한대. 몇몇 사람들이 투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와이프가 타고 싶다고 박박 우기더라고. 이탈리아까지 여행 왔는데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 그런가 봐. 그것 가지고 계속 툴툴대니까 그냥 왔어. 아들한테서 그 말을 들으니까 걱정스러웠죠. 그냥 며느리한테 잘 말해서 다른 데 가서 놀라고 했는데도 아들 녀석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보트 한두 번 몰아봐. 난 프로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배 뒤집혀서 물에 빠지는 것보다 마누라가 하루 종일 툴툴거리는 게 더 무섭다. 첫째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아무쪼록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된 거죠. 나중에 손주가 보트 탈 때 영상 찍은 것이 있다면서 보여줬는데 손주는 비도 오고 보트가 흔들리는데도 신나고 있었고 혼자 조잘거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터 첫째 며느리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쫑알거리고 있었는데요. 좀 더 멀리 나가보자. 멀리 가면 사진이 더 멋지게 찍힐 것 같아. 비가 오니까 더 멋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아니, 오빠 저기로 좀 가달라니까. 저기가 명당 같아. 그런데 영상인데도 알아볼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보트가 흔들리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다른 보트들이 날씨가 이상해서 황급히 돌아가려다가 파도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휘말리고 있었고 보트끼리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죠. 물이 많이 불어나서 거의 홍수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첫째 아들네 가족이 탄 보트도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이랑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주는 거기까지만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영상에는 첫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랑 손주에게 뭐라 소리치는 모습, 본인도 휘청거리면서 가족 먼저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만 있어도 미칠 노릇이었죠.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첫째네 애들이 배를 잘 타고 왔나 하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락을 잘하던 애가 전화나 문자도 없길래 노는데 정신이 팔렸나 무슨 일이 생겼나 했죠. 그러다가 다음 날이 돼서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이랑 보트를 탔는데 태풍 때문에 사고가 나서 배가 뒤집혔거든요. 저랑 제 아들은 구명조끼 입고 있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수영을 못해서 완전 발버둥을 쳤어요. 제가 아이랑 같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이가 뒤집힌 보트 위로 올려줬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더니 그이가 보트랑 같이 물속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저는 아들을 꼭 붙잡고 있어서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이를 아무리 불러도 물 위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보트가 저희를 구해주면서 해양경비대에 신고를 해줬어요. 잠시 후에 해양경비대가 출동했는데 그이를 건져 올렸더니 첫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 달래가면서 물어봤거든요. 며느리와 손주는 구조됐지만 아들은 불행히도 사고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구조되기 전에 저 세상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져서 그 두 명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지만 제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리 허무하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전 첫째 며느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했죠. 첫째 며느리는 그저 통곡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가 숨을 거둔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때부터 첫째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첫째 며느리 그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첫째 며느리랑 손주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첫째 아들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제가 이때 첫째 며느리 보자마자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는데요.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살았을 거라고. 차라리 니가 죽지 그랬냐. 니 말고 우리 아들이 살지. 왜 하필이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땅을 치며 울부짖었죠. 첫째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말없이 전부 다 받아줬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눈물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상을 치르고 나니 첫째 며느리가 더 용서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죠. 우리 아들이 그 나이에 저 세상 가버린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첫째가 아직도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입을 열어서 무언가 변명하려 하기에 제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여행 가서 고작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하게. 네가 보탰하자고 고집만 안 부렸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 우리 아들 살려놔. 우리 아들 살려놓으라고. 제가 이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고 말았죠. 내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앞에서 눈물이 나오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이제는 나랑 연락하고 내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은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제가 우열을 하니까 첫째 며느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나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한동안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아들을 그렇게 잃은 게 너무나 한스러워 첫째가 죽은 건 첫째 며느리 때문이라고 거의 의절하고 지내게 된 거죠. 저도 사실 첫째 며느리 잘못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 생각에 견딜 수 없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첫째 며느리랑 손절하게 되면서 반대로 저는 둘째 며느리를 더 잘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둘째 사돈댁이 저한테 참 잘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사돈댁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 며느리랑 같이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온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오라고 했죠. 무슨 일이 있어서 오겠다고 한 건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둘째 며느리랑 둘째 사돈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사돈댁이 김치통을 여러 개 들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웬 김치냐고 물어보니까 사돈댁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 김치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시라고요. 저희 집이 이번에 배추김치도 담고 오이소박이랑 총각김치도 담갔거든요. 그리고 사돈댁이 저보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인대요. 첫째 아들이 저보다 먼저 눈을 감게 되면서 제가 살이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요. 사돈댁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장례식 때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보약도 지어왔어요. 유명한 한의원에서 대기부부 봐서 구해온 거라서 엄청 귀한 거예요. 꼭 드셔보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렇게 첫째 아들을 잃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 슬퍼해주고 제 몸 약해지면 안 된다며 보약도 지어서 줬어요.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철마다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서 주더라고요. 김치 만드는 게 보통 일인가요? 부모 마음 다 같은 거 아니겠냐며 진짜 제 친가족처럼 저를 챙겨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도 며느리는 둘째 아들에게 헌신했어요. 둘째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짜 충격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들 병문안에 갈 때마다 둘째 며느리가 항상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파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아들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곧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단번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박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2개를 양손에 낑낑거리면서 들고 온 거 있죠? 그날 유독 더워서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후덥지근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땀을 흘려서 티셔츠가 다 젖어 있었어요. 며느리도 힘들 법도 한데 인상 한번 찌푸리지도 않고 수박을 쪼개서 아들한테 건네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둘째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밤을 지새운대요. 아들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서 엄청 감동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덕분에 둘째 아들이 암을 이겨낸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며느리를 특히 예뻐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요. 둘째 아들도 병이 다 나은 후로도 둘째 며느리에게 고마워하다가 둘째 며느리의 동생, 친정오빠, 언니 등을 도와주라고 했대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둘째 며느리의 동생과 오빠 그리고 언니까지 회사에 취직시켜준 거죠. 둘째 며느리의 동생은 마케팅 부서에, 언니는 인사팀에, 오빠는 기획부서에 일하게 됐대요. 아들 녀석이 저한테 안부 전화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둘째 며느리 집안 칭찬을 했어요.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농땡이 피울까봐 걱정하긴 했거든? 그런데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일도 잘해내는 것 같더라고. 이 말을 듣고 역시 둘째 며느리 집안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한테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웬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둘째 며느리랑 얼척없는 이유로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글쎄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여보, 이제 나 공동대표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이 정도로 큰 게 누구 덕분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공이 크지 않아? 실제로 회사는 둘째 아들의 특허들로 굴러가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마케팅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런 점들을 쭉 이야기해줬지만 소용없었대요. 둘째 며느리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떼를 썼다는 거예요. 당신이 특허를 잘 낸 것도 있는데 내가 마케팅을 잘해서 돈을 잘 번 게 더 크잖아. 특허만 내고 마케팅 홍보를 안 하면 누가 알겠어? 팔리지도 않았을걸? 내가 없으면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대표 시켜줘. 그런데 큰 계약들은 둘째 아들이 주도해서 따서 오고 마케팅부는 사실상 둘째 아들이 따온 계약들을 관리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네 회사는 광고 같은 것을 따로 하지 않아서 며느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걸 들어주기 싫어했고 그래서 둘이서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둘째 며느리를 혼내려고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랑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둘째 며느리를 앉혀놓고 혼을 냈는데 오히려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혼냈길래 착하다고 생각한 둘째 며느리가 대들었냐고요? 제가 둘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며느라,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이 대표 일을 잘 해내고 있고 네가 공동대표를 할 정도로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넌 마케팅이만 하면 되는데 무슨 공동대표직을 하려고 그래.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글쎄 저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은 이런 회사에서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색의 사모님인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냐고요. 지금도 봐요. 어머님 아들도 어머님도 저 무시하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의견 내도 별로다, 할 수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제 기나 죽이고. 회사 돌아가는데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저 없었으면 회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가 한번 그만둬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까지 어쩜 이럴 수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러겠냐고요. 제가 정말 제 회사처럼 밤낮 없이 일하고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무시당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애사심이 깊고 일욕심이 많은 줄 몰라서 당황했죠. 그 와중에 둘째 아들도 당황했는지 둘째 며느리랑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마음 다 이해했으니까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마. 엄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말싸움이니까 둘이서 해결하고 말해줄게. 그렇게 둘째네가 가버려서 어안이 벙벙했었는데요. 그 뒤로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둘째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안사람이랑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싶어서 어디 동남아에 여행이라도 가보려고. 대화도 나누고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일부러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다녀오자는 말이 나왔거든. 동남아 중에서 비교적 한국 사람이 적은 동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제가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딜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정해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여행 가기 전에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기념품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오스에 있는 샤이나부리에 가기로 했어. 라오스가 비교적 한국인 관광객이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조용한 사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힐링도 하고 올게.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도 잘하고 화해도 잘하고 오라고 배웅했었는데 글쎄 돌아온 사람은 둘째 며느리 한 명뿐인 거예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받고 안 해주다가 이러니까 황당했죠. 둘째 아들이나 둘째 며느리나 저한테 꼬박꼬박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혼자 들어왔냐고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든 민지 아빠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앞에서 얼굴 못 들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둘째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침에 뱃놀이 투어를 민지 아빠가 같이 가자고 했길래 저는 폭풍우 소식이 있으니까 안 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졸려서 잠깐만 잔다고 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울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 말로는 민지 아빠가 기어코 뱃놀이 투어를 하러 갔대요.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더 운치 있다고 해서 타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민지 아빠 혼자 갔다가 폭풍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도 민지 아빠가 돌아오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경찰들이랑 같이 계속 찾아봤는데 물가에서 민지 아빠 옷만 발견했어요. 한참 수색을 했지만 결국 폭풍으로 쓸려간 아들을 못 찾았다는 거죠. 제가 그럼 연락은 왜 안 받았고 전화는 왜 안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훌쩍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연락해 부랴부랴 돌아오려고 했지만 폭풍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차도 없었어요. 비행기까지 연일 지연됐거든요. 게다가 라오스에 있는 사이냐프리에서 한국으로 직접 가는 국제선까지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려면 비엔티안의 와타이 국제공항으로 가서 경유를 해야 하는데 사이나프리에서 비엔타이까지 차로 7, 8시간이 걸린대요.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한참을 걸리는데 비 때문인지 신호까지 잘 안 잡혀서 연락을 못 드린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데 길을 잃어서 행방불명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장례 못 치른다고 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는 거예요. 이미 라오스 현지에서 남편 장례 지내고 왔어요. 물가에서 민지 아빠 옷만 떠내려왔잖아요. 거기 가이드랑 호텔 측에서도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모두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고 갔대요. 둘째 며느리가 이러고 나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데 저도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폭풍우 때문에 아들을 둘이나 잃은 기구한 팔자라니. 게다가 애미가 돼가지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제 일이지만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두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엄마 할 것 같아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의 회사를 빼앗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었지만 이미 둘째 아들의 회사에 다니고 있던 며느리네 가족들이 합심해서 대놓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죠. 도대체 어떻게 빼앗았냐고요? 둘째 며느리가 저랑 회사 주요 직책이었던 며느리네 가족들을 회의실까지 불러서 갔거든요. 회의실 안으로 며느리네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불의의 사고로 이제 대표직 자리가 비어버렸잖아요. 회사를 이끌려면 대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임시 대표직을 맡을 테니까 평소 하던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임시 대표직을 누가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뻔했죠. 사실상 그냥 둘째 며느리가 대표가 되겠다는 건데요.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무슨 경영을 하겠다고 그래. 아직 회사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 않아? 네가 임시대표직을 할 수 있겠어? 제가 이러니까 둘째 며느리 표정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걸 예상했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인정하지만 이번 일은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둘째 며느리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 변호사가 저한테 명예회장직 해임 통보서를 건네는 거예요. 그 문서에는 이미 둘째 며느리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서명을 안 하면 법적인 싸움까지 이어져서 피곤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서명을 안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서명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노력하고 투자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재산으로 다 지원해서 일궈낸 회사인데 둘째 며느리네 식구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건데요. 아들에게 제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해서 아들한테 다 투자하는 바람에 저는 무일푼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제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 집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어머님 집 아니니까 짐 정리하고 이사갈 준비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 돈으로 이 집을 해준 거라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둘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집이 저희 남편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거니까 회사 자산이잖아요.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어머님 집을 매각시킬 거예요. 지금 안 나가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둘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둘째 며느리 얼굴에 삿대질까지 해대며 이리 물었거든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수로 날 고소할 거고 내 집이 왜 회사 건데? 네가 날 아예 매장시키려고 하나 본데 세상사가 네 뜻대로 다 될 것 같냐? 제가 이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저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씨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 있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면 개인 소유의 자산을 회사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집도 회사의 자산으로 통합돼서 경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본금 조달이나 투자 목적으로 개인 소유의 집을 회사에 기부하거나 저당 잡히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둘째 며느리가 저를 아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알아왔다는 소리죠.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리 회사 대표 자리가 탐나도 시어머니한테 이럴 줄이야.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둘째 며느리한테 이렇게 윽박질렀는데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이럴 거면 지금 당장 라오스를 보내줘라.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비행기표 좀 구해줘. 인간적으로 그건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사도 며칠 안 해봤는데 황급히 돌아왔으니까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지겹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좀 받아들이세요. 어머님 아들 이미 저 세상 가서 어머님 자리 전부 다 없어졌다고요. 제가 이미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노인네 혼자 가봐서 뭐 하려고요. 거기까지 가봤자 소용없어요. 둘째 며느리가 대놓고 저를 무시해도 한사코 갈 거라고 말하면서 우겼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코웃음 치면서 비행기표를 예약해줬어요. 본인은 좋았을 거예요. 골치 아픈 노인네가 제 발로 멀리 가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필요한 집만 바리바리 챙겨서 둘째 며느리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둘째 며느리가 공항에 저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렸죠. 제가 혼자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여권이랑 지갑이 든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공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는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도움받기가 힘들었죠. 당연히 비행기는 못 탔어요. 일단 공항에서 도움을 기다리며 노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집 나온 노인네 취급을 해서 이런 수모가 따로 없더군요. 계속 둘째 며느리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다행히 캐리어는 안 훔쳐갔는데 캐리어 안에 혹시 몰라 챙겨둔 달러가 있었어요. 그걸로 어떻게든 차비를 마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버스를 탔죠. 저는 둘째 며느리 그것을 제 손으로 아주 요절을 내줄 생각이라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 대문을 걸어 잠궈뒀더라고요. 인터폰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 고년이 일부러 저를 버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결국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친정 식구들이랑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오빠나 여동생이나 제가 과부가 돼서 악착같이 살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제가 피땀 흘려서 돈을 좀 모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개떼같이 달려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도 사연이 깊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저는 찾아갈 친정도 없었죠. 첫째 며느리한테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도저히 볼낯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달러들로 찜질방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무료 급식소는 낮에만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를 찾으러 가려고 회사에 가봤어요. 그래도 먹을 거는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고 뭐라도 하나 알아낼 건 없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회사를 찾아가자마자 당장 대표실로 쳐들어갔죠. 둘째 며느리가 제 아들 자리인 대표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다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노인네 참 즐기네 즐겨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찜질방에 있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랬는데요. 네가 우리 모자에게 섭섭했었던 거 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전에 밥이라도 줘라.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고 지쳤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남편도 죽었으니까 저희 이제 남남이잖아요. 사별한 며느리를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건데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뭐하는 짓이야.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꺼지세요. 제가 그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회사에 있던 지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저 하나 내보내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아내더군요. 기생충 같은 것들. 본인들이 어떻게 이 회사에 다니게 됐는지 다 잊은 걸까요? 진짜 이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전 둘째 며느리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대표 취임식 날이 다가왔을 때 제대로 참교육해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 아침 회사 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대표 취임식을 기념하는 화려한 플랜카드와 풍선이 곳곳에 달려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취임식 날에 정확히 찾아온 거냐고요? 며칠 전에 둘째 며느리랑 얘기 좀 해보려 찾아갔던 날 취임식 한다는 플랜카드를 보고 날짜를 미리 알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이럴 수는 없다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제 목소리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둘째 며느리가 바로 보안팀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지금 안 쫓아내고 뭐 하세요? 여기로 와서 이 사람 좀 끌어내세요. 그리고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취임식에 이렇게 굴욕을 주고 싶으세요? 이게 다 남편 회사를 잘 이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어이가 없네요.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었냐고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져 모르는 마을에 닿았대요. 그런데 옷이 떠내려가면서 안에 있던 지갑, 휴대폰들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과 말이 안 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호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대요. 둘째 아들 말로는 호텔 사람들이 당신 죽은 것 아니었냐며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죽은 것으로 하고 제사까지 지냈다는 소식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김새를 느낀 둘째 아들이 컴퓨터를 빌려 일단 비행기표를 확인했대요. 연락할 만한 곳을 찾다가 메일함을 봤는데 비서에게 온 메일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서가 보낸 메일에 둘째 며느리가 수상하다며 살아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는 글이 적혀 있었대요. 메일을 확인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둘째 아들이 호텔에 돌아가기 전에 둘째 며느리가 수색을 하다가 포기해서 제사까지 지낸 후 돌아온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텀이 한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둘째 아들이 살아있었는지 몰랐는데요. 둘째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노숙 생활을 하게 되어서 중요할 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배터리를 아끼려고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하고 있었거든요. 찜질방에서 충전하려고 하면 전기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껐다가 켰다가 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휴대폰을 켜보니 제 핸드폰에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둘째 아들과 연락이 닿아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며느리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한 거죠. 비서가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둘째 며느리한테 붙을 만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비서도 둘째 며느리에게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도 사모님이 접근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대표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모님 편에 서겠어요? 제가 사실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이 그 사실을 알고 치료비를 대신 내주시고 계셔서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서가 계속해서 둘째 며느리를 의심하며 괜히 매일까지 보내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비서의 부모님이 아파서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했나 봐요. 둘째 아들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비서랑도 잘 지내고 있었고 오래 본 사이라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런 비서의 사정을 알아채고 그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는 거 있죠? 그래서 비서가 둘째 아들에게 충성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저는 둘째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 했어요. 둘째 며느리의 본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참교육을 해줘야 했으니까요. 진짜 대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둘째 며느리가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취임식도 망했죠. 둘째 며느리는 거기서 둘째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살아있었어? 내가 분명히 물가에서 당신 옷가지를 발견했었는데? 당신은 살아남으면 말했어야지. 날 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화를 낼 사람은 저랑 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며느리가 도리어 성질을 내더라고요. 뭐라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첫째 며느리까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둘째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화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 도움 실컷 받아놓고 이러면 안 되지. 나나 동서나 잘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서방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있었잖아. 첫째 며느리 말대로 며느리 2명 다 둘째 아들의 입김으로 입사해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반대했었지만 형이 없는데 형수님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냐며 둘째 아들이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어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한테 접근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이 형님 구박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복수해주게 함께 회사를 먹을 생각 없으세요? 첫째 며느리는 당연히 처음에는 절대로 저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대요. 하지만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일단 승낙한 다음 몰래 함께 일을 꾸미는 척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저랑 똑같이 첫째 며느리의 작전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서방님이 살아있는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죽은 줄 알고 회사를 되찾아와서 어머님한테 돌려주고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회사를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비서님이 저한테 서방님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서방님이랑 연락이 닿아서 모든 자료를 넘긴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은밀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그랬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첫째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뒤늦게 그 연락을 보게 된 거고요. 이렇게 첫째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고 고마웠죠. 첫째 며느리가 준 그 자료들로 전 둘째 며느리를 참교육해주기로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모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었냐고요? 둘째 며느리가 그새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가진 못했지만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신용카드 대금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어요. 심지어 둘째 며느리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얼마씩 썼더라고요. 대부분 백화점에서 지른 것들이었어요. 어쩐지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한테 접근을 했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본인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눈 감아줄 만한 재무팀 인사가 필요했는데
첫째 며느리가 저에 대한 적개심이 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첫째 며느리가 본인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눈 감아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그 통장 내역을 다 떼와서 우리 쪽으로 넘겼는데요.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손주들 생각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둘째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며 호소해대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요. 그래서 바로 둘째 며느리를 발로 밀어내면서 이리 호통쳐버렸죠. 오라들 죽은 줄 알고 날 회사에서 쫓아내고 집에서 쫓아내서 노숙자 만든 주제. 뭐? 봐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라. 그렇게 전 둘째 며느리와 그 가족들을 모두 회사에서 쫓아냈는데요. 물론 전부 다 고소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배임죄, 횡령죄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첫째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첫째 며느리 덕분에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저는 잊지 않고 첫째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나도 사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버린 거 네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내가 그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깐 미쳐버린 것 같아.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정말 사과하고 싶었다. 첫째 며느리가 다행히 제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어머님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러세요. 부모니까 암울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전부터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라도 어머님처럼 화내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니까 전부 다 안고 가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울컥했죠. 전 그날 이후로 첫째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둘째 며느리랑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들은 결국 둘째 며느리랑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게 됐어요. 전 그대로 둘째 며느리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첫째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죠. 둘째 아들이 다시 회사를 되찾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가끔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물론 아들이랑 사별한 며느리라 따로 연락을 하거나 친딸처럼 지내지 못했죠.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며느리 막 밀어주고만 있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가 또 능력이 되고 성실해서 밀어줄 만도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아들이랑 사별한 며느리를 왜 그리 챙겨주냐,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리 구박하고 미워했는데 제 편 들어주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닌가요? 전 그래서 끝까지 절 배신하지 않은 며느리 가끔씩 챙겨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첫째 며느리 밀어주고 둘째 아들이랑 회사 꾸려가면서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지금은 정말 좋고 마음에 든 며느리라도 나중에는 거의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며느리라도 나중에는 친딸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미운 며느리가 있다면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보고 서로 오해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